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나이 80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요즘은 틈틈이 가게 장사를 하면서 사연을 듣는 게 유일한 낙인데요. 이렇게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네요. 배움이 일천하여 말을 조리 있게 하지도 못하고 재미있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저의 기막힌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요즘 나이 계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옛날과 달리 의학도 발달하고 사람들의 삶도 훨씬 윤택해졌기 때문에 옛날 60살이 지금 60이 아니라는 뜻에서 나온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에 0.7을 곱한 것이 지금 시대의 진짜 나이라 하는데요. 그리하면 제 나이가 80이 되면 요즘 나이 계산법으로는 60도 되지 않은 것이니 저는 딱 늦어도 80까지만 일하고 그 이후로는 일에서 손을 완전히 놓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이유는 제가 지방에서 3대째 내려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할머니부터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3대째 내려온 가업은 남편은 물론 아이들까지 어떻게든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집안의 미천이 되어 주었기에 쉽게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이 가장 컸어요. 외할머니도 저의 친정엄마나 저도 남자 복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모양인지 모두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가 남편의 능력도 썩 대단하다고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식당을 가업 삼아 가게를 꾸렸기 때문이지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허름한 가게를 물려받아 경영하려 하겠는가요? 게다가 저는 아들만 둘이니 물려줄 딸도 없고 나는 점점 늙어가니 이제는 그만 놓아줄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80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를 정리하겠다 결심했지요. 하지만 정말 고맙게도 큰아들 내외가 제가 은퇴하면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해주겠다 약속했어요. 제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하는데도 며느리의 의지가 어찌나 확고하던지 세상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저에게 이 가게는 돈의 문제를 떠나 3대째 물려받은 우리 집안 여자들의 역사 그 자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희 둘 아들 녀석 모두 부모가 특별히 잘나게 해준 것이 없어도 너무나도 올곧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마음의 병이 들어 결혼은커녕 사회생활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 앞에 슈퍼를 가는 것도 어미인 제가 노심초사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몸에 난 병은 고치면 된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고칠 방도가 없으니 애미의 이 속 타는 심정을 아시겠나요? 작은 아들이 원래부터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 밝고 긍정적이던 녀석이 우울증이라니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지요. 10년 전 무슨 일이 있어 그 충격으로 일이 되었다 하는데 녀석은 제게는 죽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주려 하지 않았어요. 약을 하루라도 빠뜨리면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아들 녀석. 그렇다고 해서 이미 장가를 가 자기 가족을 꾸린 큰아들에게 보살핌을 부탁할 수도 없는 것이 제가 아직 일손을 못 놓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 녀석은 매번 제게 미안하다 하지만 자식이 아픈 것은 부모 탓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낳아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아이.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돌보고 싶었지요. 작은 아들 녀석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아들은 10년을 넘게 약을 먹고 있지만 차도가 쉬이 보이지 않아 정말 심할 때는 자진하여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은 아들놈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다 큰 사내놈이 저리한다 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이 애끓는 심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아들 내외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 동생과 도련님을 신경 써주었지요. 하나밖에 없는 큰며느리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어찌 저희 큰아들처럼 재산도 인물도 가진 것 없는 그저 그런 남자와 결혼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 정도로 시어머니의 입장을 떠나 같은 여자로 보았을 때 너무 아까울 정도로 착한 여인이었죠. 둘째 녀석은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 혼자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쉽게 짜증을 내고 사람을 무서워하여 때때로 숨이 가빠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공황 발작이라고 하더군요. 노인네인 저는 그런 어려운 말은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에게 깊은 마음의 병이 있어 그런가 보다 하는 것만 알지 왜 그런 건지는 말해줘도 잘 모릅니다. 때때로 부모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이는 작은 아들을 며느리는 편견 없이 대해주는 것은 물론 가족이 아프면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자신이 직접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대해서 공부까지 해가면서 작은 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려 친형이나 어미보다도 더 노력했어요. 아들 녀석의 병이 차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며느리 덕이 크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며느리는 시시때때로 작은 아들을 챙기며 돌보아 주었지요. 그렇게 자신에게 잘해주는 며느리에게 작은 아들은 유독 더 날이 선 모습을 보였어요. 말만 걸어도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 간식이라도 챙겨줄라 치면 그런 위선 떨지 말고 내 눈앞에서 꺼지라. 너만 보면 내가 혈압이 오른다. 라면서 방 밖으로 쫓아내기 일쑤였어요. 이 때문에 아들놈과 몇 번이나 큰 소리를 내며 싸웠지만 그때마다 며느리는 오히려 어머니, 도련님이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전 괜찮아요. 제가 싫어서 그러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는 신경 안 써요.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작은 아들을 감싸주었지요. 참, 내 속으로 나 평생을 길렀어도 내 아들놈의 속을 나도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평소 감정 기복이 워낙 심하긴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날카롭게 굴거나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누구보다도 잘해주는 형수에게만 그리하니까 나도 이젠 아들놈이 이해가 안 되는 지경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 그동안 혼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는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는 며느리의 그 말이 어찌나 고맙고 미안하던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도 대지 않으려 하는 굳은 일 투성이인 식당 일도 군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일처럼 도우면서 아픈 도련님까지 살뜰하게 챙기려 하니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어도 그 속은 문드러지고도 남았겠다 싶어 저 역시 며느리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려 노력했어요. 아들놈에게도 저런 여자 어디 가서 다시 못 만난다? 라며 무조건 아내의 말만 잘 들어라. 그러면 중간이라도 간다면서 세뇌시켰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더랍니다. 그렇게 조금이나마 안정과 행복을 되찾아가 보려는 우리 집에 큰 비극이 생기고 말았어요. 큰아들 녀석이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며느리가 가게에 나와 있는 시간에 집에 혼자 있다가 불이 난 것인데 낮잠을 자고 있던 큰아들 녀석이 참변을 당하고 만 것이에요.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길래 이 생에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길래 하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나 싶었어요. 참으로 평생을 노력만 하고 살아왔던 인생에 참 하늘도 무심하다 싶었지요. 남들은 그래도 3대째 물려받은 식당 덕에 앞으로 노후 걱정은 없을 것이고 또 가업을 물려받을 며느리도 있으니 걱정 없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위로를 하지만 돈이 다 뭐고 가업이 다 뭐랍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을 고작 그깟 걸로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아들을 다시 살려만 준다면
가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모아둔 그리 많지 않은 재산마저 전부 다 줄 수 있다는 생각. 다 늙어서 이제 죽을 일만 남은 이 미련한 몸뚱이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는 심정뿐이었어요. 이 나이에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희 집 영감, 그러니까 제 남편은 큰아들의 부고 소식에 누구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지요. 원래도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요양만 하던 노인네인데다 본디 성격이 여리고 섬세한 사람인지라 안 그래도 원래도 조금이라도 힘든 걸 쉬이 이겨내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고통받는 성격인데다 요즘 부쩍 우울하고 세상에 낙이 없다며 작은 아들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던 영감이었기에 큰아들의 비극은 제 남편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여 제가 시시때때로 집에 가 억지로 밥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삶에 대한 의지 자체를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저라고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은 오히려 큰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큰아들의 49제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어제 꿈에 애들 아빠가 나타났었어요. 저보고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고 가게 운영도 잘 도와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마음 추스리기도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제가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했어요. 어머니 한평생 자식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애들 아빠가 유언도 못 남기고 갔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유언이 아닐까 싶어요. 애들 아빠가 워낙 효자였잖아요. 꿈속에서도 저나 애들보다도 어머니 먼저 걱정하면서 꼭 어머니 잘 챙겨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때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지만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부모를 잃은 자식들의 마음은 또 어떨 것인가. 그것도 사고로 일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보내야 했으니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들어갈까 싶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어찌 이끌어 살려보려 하는 그 단단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게 운영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며느리의 이야기만 듣고 넘겨준 것은 아니고 80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업을 털고 물러나야겠다고 결심했던 것도 있고 나야 이제 다 늙은 몸뚱이들 뿐이지만 며느리는 아직 독립시켜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외할머니와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제가 남편과 자녀들을 건사하기 위해 물려받아왔던 가게가 이제는 며느리에게 전수되어 4대째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며느리가 나와 영감은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만큼은 조금이라도 보살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도 있었지요. 그렇게 저는 자식놈들에게도 가르쳐 준 적 없었던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 비법을 며느리에게 전수하고 가게 운영을 전적으로 며느리에게 모두 넘기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며느리가 저에게 제주도 여행 티켓을 주었어요. 그동안 여행 한 번 못 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주도라도 다녀오시라고 말이죠. 나중에 아버님 건강이 회복되고 가게 운영이 안정되면 해외여행도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왜 표가 하나뿐이냐 했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은 아직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다 라면서 차도를 좀 보고 도련님과 아버님도 함께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 하며 이번엔 어머님 혼자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혼자 다녀오라 하더군요. 지방 총구석에서는 보기 힘든 아름다운 신세계에 푹 빠져 큰아들을 잃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혼자만 온 것이 아쉽긴 했어도 그래, 며느리 말대로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세상에 이리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에 눈물까지 다 나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주도에 다녀오니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남편도 어디에도 없고 집에 없을 리가 없는 작은 아들마저도 집에 없더군요. 그래서 며느리가 둘을 데리고 어디 갔나? 아니면 둘이 어디 앞에 마실이라도 갔나 싶어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장정 2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저는 당황하여 누구냐는 질문을 반복하는 저에게 그 장정들은 빨리빨리 반항하면 더 피곤해집니다. 이런 말들이나 하며 제 팔을 양쪽으로 부여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구급차에 실려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구급차 앞에 나타난 며느리가 저를 삿대질하면서 펑펑 울고 있더군요. 아가,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냐? 아직도 안 데려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 노인네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며느리에게 재차 물었지만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으면서 너무 무섭다, 빨리 데리고 사라져버려라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내 구급차의 문이 닫혔고 차는 출발하고 말았죠. 저는 저를 태우고 가는 남자들에게 대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냐고 악을 쓰기 시작했고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던 그 남자들이 정신병원으로 간다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순간 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병원이라니요. 직전까지 제주도 여행을 혼자 잘 다녀왔는데 치매기도 없는 제가 정신병원이라니요. 이게 말이 된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아픈 곳이 없다. 멀쩡한 사람을 왜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느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다시 의무 보호자 2인이 동의하여 강제 입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른다면 몸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곱게 모셔가고 싶으니 가만히 계시라고 겁박했어요.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죠. 정말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봤던 며느리의 저를 보고 기겁하는 표정, 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내가 심각한 치매나 정신병 환자인데 제정신일 때는 기억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을 괴롭혔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죠. 가족이라고는 며느리와 남편, 그리고 성차는 작은 아들이 전부인데 가족 2인의 동의라고 한다면 남편이나 아들이 동의했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동안 천사 같은 모습만 보여줬던 며느리였기에 저는 저에게 정말 심각한 정신적 결함이 있고 다른 가족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도 다 환상이고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혼란스럽고 온전치 못한 상태였죠. 전 그대로 정신병원 격리병동에 구금되었습니다. 그곳은 면회는커녕 전화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제가 어쩌다 이런 곳에 갇히게 되었는지 실제로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정신이 멀쩡할 때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처음에는 모두 거절당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사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병원에서 시끄럽게 하다가 여러 차례 제지를 당했었고 시간이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제가 그렇게 난동을 피우거나 소리를 지르는 빈도가 점점 줄어드니 의사와 간호사가 안정이 되신 것 같다며 하루 한 번 정도는 전화를 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고 하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전화번호는커녕 아들의 전화번호도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고 돈이 없어 간호사에게 동전까지 빌려 공중전화 앞에 섰지만 결국 아무데도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또 그런 것조차 제가 치매가 와서 문제가 생겨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병원에서 주는 약은 소위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제 같은 무슨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배운 것도 없이 밥만 지으며 살아온 노인네가 뭘 알겠어요.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억들이 흐릿해지는 것이 멀쩡하던 사람도 이걸 계속 먹으면 사람이 미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간호사가 제가 약을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서서 지켜보면서 감시를 하기에 약을 안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까요? 약에 익숙해진 내 몸은 이제 밥을 먹을 때 말고는 제대로 움직일 일도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겠구나 하고 무상한 세월에 대해 한탄만 하고 있을 때쯤 작은 아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아들은 병원에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울음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엄마, 내가 왔어요. 지금 바로 꺼내드릴게요. 엄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를 부여잡고 엉엉 우는 아들내미의 얼굴조차 못 알아볼 뻔했으니 당시의 제 상황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아시겠지요? 아들은 저의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에 제가 그동안 정신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저의 퇴원 수속을 신속하게 밟았어요. 작은 아들은 차에 타고 가면서 정신을 간신히 추스른 제게 가장 먼저 한 말은 그거였습니다. 저기, 아가는, 우리 며느리는 어찌 됐니? 그 여자는? 작은 아들은 이를 부득부득 깔며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이전에 먼저 물어볼 것이 있었죠. 나를 데리고 간 사람 말로는 가족 2명 이상이 동의해서 나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다던데. 집에는 너도 네 아빠도 없고 며느리는 나를 괴물 보듯이 하는데 내가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 대체 누가 동의를 했다는 거니? 네가 해줬니? 그 말에 아들은 한적한 길에 차를 세우고는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말했지요. 엄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충격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오며 이러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이야기를 듣고 미치지 않고 버티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지요. 며느리는 제게서 가게 인수인계와 명의 이전을 받고 나자마자 저를 제주도로 보냈고 내가 제주도에 간 사이 남편에게서 가게 운영에 필요한 서류라는 거짓말을 대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었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워낙 많아 제 남편 역시도 한글을 대강은 알아도 젊은 사람들처럼 수월하게 읽지는 못하는 데다가 큰아들의 죽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에 그 서류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 며느리가 사인이 필요하다 하니 아무 의심 없이 사인을 해준 것이지요. 그리고는 제가 돌아오기 직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한 며느리는 제가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전에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집이 워낙 낡고 거시기하니 올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면서
가게 신규 오픈을 위해서 내부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바쁜 일이 많아 자기가 다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니 한 두어 달만 가 계시면 새 것처럼 깨끗해진 집에 다시 모시겠다고 말이지요. 저는 어쩌냐는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어머니도 여행을 마치고 곧 오실 거라며 영감을 달래어 요양원에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며느리는 저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수법으로 작은 아들까지 강제 입원을 시키려 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경우 10년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병원 구급차가 출동한 이력까지 있었으니 더 손쉬었겠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작은 아들이 직전에 눈치채고 간신히 도망을 친 덕분에 아들은 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들은 집도 절도 돈도 한 푼도 없이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로 지내며 도망을 다니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제가 어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어느 병원에 입원을 당했는지 알아차리고 이렇게 애미를 구하러 온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천사 같기만 했던 며느리였기에 더욱더 그랬지요. 전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하나 있는 게 아닐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비명행사하여 집까지 몽땅 불타게 되었으니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백이겠나 싶어 우리 며느리에게도 마음의 병이 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 여자를 믿으세요? 그런 구렁이 같은 여자를? 하지만 아가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냐. 잘 들어요, 엄마. 그 여자가 이런 일을 꾸민 거 다 상간남 때문이에요. 상간남? 며느라기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니? 맞아요, 엄마. 오래됐어요. 형이랑 저는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했던가요? 그 이후 작은 아들에게 나온 말은 며느리가 절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었다는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오랫동안 만나온 내연남이 있었고 큰아들은 이미 죽기 몇 년 전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 합니다. 하지만 저와 며느리의 사이가 워낙 좋았고 가게 일이며 집안일을 살뜰하게 도와온 것은 사실이기에 차마 저에게는 말하거나 이혼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큰아들이 혼자 끙끙 앓다가 술 기운에 자기 동생에게만 몰래 털어놓았고 작은 아들은 처음부터 큰며느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진 것이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둘째가 며느리에게 눈에 보일 정도로 냉랭하던 일, 며느리가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도 위선자라면서 기함을 지르고 피했던 일 등등이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걸 왜 이 애미한테는 말을 안 한 거야? 그때는 말했어도 엄마가 믿겠어요? 형은 이미 죽고 없지. 엄마는 나보다 그 여자를 더 믿는데 말했으면 믿었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말빨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게 좋은데. 아버지 꼬드겨서 엄마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또 무슨 말로 둘러대서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작은 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사정도 모르고 작은 아들에게 인정머리도 없는 놈이니 해가면서 며느리 편만 들었으니 저 여린 것이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작은 아들은 엄마는 몰라서 그런 거니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며 우는 저를 달래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떠나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고 한순간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 당하려는 것을 피하다가 노숙자 신세가 된 작은 아들은 어찌어찌 물어물어 초등학교 때부터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이 닿아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숫기가 없고 낯을 많이 가리던 작은 아들이라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몇 없었고 그나마 있던 친구들도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난 후에는 모두 연락이 끊겼지만 그 친구만큼은 언제든 어떤 모습이든 개의치 않고 아들 녀석을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아들이 우울증이 심해진 이후로는 거의 왕래가 없었으나 부모끼리도 친분이 있어 엄마들끼리도 간혹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는 사이였기에 아들은 그 집에서 당분간 신세를 지면서 사정 설명을 하고 친구 집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의 뒷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아낸 거지요. 며느리가 곧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가고 난 직후부터 결혼 준비를 했다 하니 앞에서는 가업을 물려받아 평생 저희 식구들이랑 행복하게 살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재혼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게와 재산을 뺏어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직 가게의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가게 명의도 며느리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했던지라 앞이 캄캄하고 아찔하더군요. 작은 아들은 엄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아버지도 요양원에 보낸 데다가 나까지 지금 생사불명인 상황에서 그 여자가 할 행동은 하나밖에 없다고 운을 띄우더니 며느리가 재혼하기 전에 가게 명의까지 자기 앞으로 돌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하면서 그 연놈보다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야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말했어요. 본인은 계획을 짤 테니 어머니도 그런 여자에게 미련 주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연일 터지면서 저는 그동안 내가 인생을 정말 헛살았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70년을 넘게 살면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그런 추악한 이면을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 했던가요? 작은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의 집안에서 우리를 돕기로 했어요. 사정을 다 알게 된 그 집의 식구들은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면서 자기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울 테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은 뒤로 잠시 미루어두고 우리 재산을 찾는데 먼저 집중하라고 말해주었죠. 그래도 평생을 사람을 믿으며 베풀고 살려고 했던 정성이 통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제가 그렇게 나쁘게만은 살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친구네 집에 도움을 받으며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게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았어요. 며느리에게 들키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알 수 없었기에 숨어 지내야만 했죠. 그러면서 추이를 지켜보았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가게를 보러 온 사람이 있어 자신이 주선을 해주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가 제가 병원에서 나와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 망할 놓친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길길이 날뛰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라며 자신이 가게를 물려받기로 인수인계가 다 끝났는데 가게를 내놓았을 리가 없다며 저를 만나 취소를 시키겠다고 난리를 쳤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게를 팔아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가게가 규모가 꽤 되는 데다 요즘 땅값이 올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복덕방 주인 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려는 찰나 작은 아들과 아들 친구 집 식구들이 다른 묘안을 꺼냈어요. 바로 며느리의 결혼식 날 쳐들어가 결혼을 파투 내자는 계획이었어요. 손주들도 자기 새 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기숙학교 같은 곳에 보냈더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르실 거예요. 집안을 이렇게 파탄내고 자기 자식들까지 버리다시피 하면서 자기는 행복 찾아가겠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랍니까? 거기다 이런 엄연히 법으로도 잘못된 행동을 해가면서까지요. 어림도 없지요. 결혼 날짜를 알아내고 당일 쳐들어가기로 약속이 다 되었어요. 스몰 웨딩인지 모시기니 해서 요즘 그리들 많이 하는 모양인지
양가 친인척들과 지인까지 해서 100여 명 남짓한 하객들이 모인 작은 예식장이더군요. 막 신랑 신부가 예물을 교환하고 주례가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말하려는 순간 아들내미와 저 그리고 작은 아들 친구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신부와 신랑을 막아서고 저희 아들이 울분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지금까지 며느리가 오랜 세월을 상간남과 바람을 피웠던 사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자마자 상간남과의 결혼을 준비한 사실하며 저와 작은 아들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쳐넣으려고 하고 남편마저 속여 요양원에 보내고 자기 자식들까지 멀리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냈다는 사실이요. 작은 아들은 뒷조사를 하며 알아낸 불법적인 사실과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은 난장판이 되었고 하객 중 대다수가 기겁하며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즉석에서 경찰을 불러 그 연놈들을 연행해 가도록 하였지요.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직접적으로 재산 피해를 입힌 것은 없고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긴 했으나 그동안 비용을 빠짐없이 댄 것 등을 감안하여 두 연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편취하고자 계획을 꾸민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지요. 판사님은 재판장에서 우리 쪽을 바라보시며 오로지 재물만을 목적으로 자신의 시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 판단된다 하시던 그 말씀은 제 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될 듯하네요. 그렇게 며느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상간남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것으로 형사재판은 마무리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족이 당한 수모와 아픔을 생각하면 그것으로는 한참 부족한 것이지만 작은 아들은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으니 현실에 만족하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가게가 팔려 우리 집안 여자들이 3대째 내려오던 가업은 완전히 청산할 수 있게 되었고 가게를 판 돈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던지라 지금은 걱정 없이 편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 남은 아들 역시 이제는 자신이 아픔을 딛고 우리 부부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치료도 잘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힘을 길러본다며 상담도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별일을 다 겪어요. 70년을 넘게 살아오고도 모르는 것이 사람 마음이 아닐까 하네요. 여러분들도 모두 무조건 내 사람이라고는 다 믿지 마시라 당부드리고 싶네요. 요즘은 돈이 얽히면 배우자는 고사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이 착하고 좋은 자식들을 두었으니 내 인생 그리 험난하지만은 않았다 스스로 다독이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부족한 글솜씨로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